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다라는 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제일 먼저 입 밖으로 내뱉은 단어가 헐 이거였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경제방송이지만 주식에 특화된 방송입니다. 솔직히 저는 부동산 잘 모릅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세법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는 잘 모릅니다. 대신 금리와 연결돼서 돈의 흐름은 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미쓰리는 나이가 50이 되는 해에 집을 살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인생은 100살, 그 100살 중에 반, 딱 50, 그래서 50에 집을 사겠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의 돈의 흐름을 쭉 보면서 미쓰리가 50이 되는 해에 집값이 다운되고 좋은 가격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은 2015년, 14년 그때부터 쭉 금리와 관련돼서 유동성에 관련돼서 체크를 해가면서 제가 세운 계획인데요. 제가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가 다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사하면서 저와 트러블이 있었던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작년 4월, 5월 그때 부동산이 피크였죠. 그때 저에게 집을 사라고 강력하게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지금 집값이 제일 비싼데 왜 지금 집을 삽니까? 저는 제 나이 50이 되면 집을 살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사한 다음에 다 이사와 연결이 되네요. 이사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와 술을 마시고 밤새 새벽 2시까지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김건희를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그놈에게 어떻게 김건희한테 영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벽 2시까지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집을 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자만으로도 1,000만 원이 넘게 나간대요. 그런데 그 녀석을 보면 그 녀석은 지금 무직이에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데 자기 엄마가 집을 8채 갖고 있다라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건방집니다. 건방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가끔씩 술을 마실 때 예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허경영을 지지하고 안철수를 좋아하고 허경영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철수를 찍으려고 했는데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가 되니까 윤석열을 찍었다. 누나 나는 윤석열 싫은데 윤석열이 우리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찍었어. 윤석열이 무능한 거 알아? 그래도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녀석을 보면서 제가 빡쳐가지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티격태격한 이야기를 아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9.1%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부동산 죽겠구나. 큰일 났겠구나. 저금리 때 한 달에 은행 이자로만 1,000만 원씩 낸다는 그 녀석.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부동산 경제 안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너 만약에 그 돈이 딸리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자기 엄마 8채 중에서 한 채씩 그냥 팔아가지고 쓰면 된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녀석은 진짜 개뿔도 모르는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론 옛날에 이효리가 돈이 없을 때마다 집 한 채씩 팔아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녀석이 아니라 그 녀석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집이면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품, 판매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이 없죠. 본전 생각나고 옛날에 플러스 났을 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녀석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냥 자기 엄마 집 8채 중에서 한 채씩 그냥 팔아가지고 쓰면 된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내가 집 8채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저는 집이 8채가 없지만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고 그 사람들은 집 8채 중에서 한 채 파는 거 쉽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소비자 물가지수 9.1%를 보면서 아, 부동산 작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사장님 생각이 나고 집 8채 있다라는 그 후배 생각이 나다 보니까 아, 부동산이 작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 저는 주식에 특화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윤석열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2,000도 깨질 수 있다, 1,0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기 쉽지 않고요. 오히려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에 있어서 이제 진짜 버블인 부동산이 망가지게 될 타이밍이 된 거죠. 주식이라는 녀석은 현금화가 빠른 녀석이다 보니까 어떤 심리에, 어떤 리스크에 크게 빨리 영향을 받지만 오히려 선제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파급력은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식시장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돌발 악재가 튀어나왔을 때, 자, 7월 10일이 지나갔죠.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디폴트가 됐는데 시장에서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디폴트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2년 경제 이슈는요, 디폴트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우리가 디폴트 하면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만 2022년에 발생되는 디폴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는 일단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악재가 없느냐? 아니죠.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녀석이요. 특히 대한민국 주식이 허접하지만 근성이라는 게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대신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근성 있게 잘 버티지만 주린이들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올해는 선수들의 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크나큰 돌발 악재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금융위기? 뭐 이런 부분? 이 정도? 아니면 또 어떤 전쟁? 또 다른 전쟁? 뭐 이런 부분이 돌출되지 않는 한 이제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고금리 시대를 이제 기다리면서 주식시장은 적응해 나갈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7월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치는 8.6 혹은 8.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8.8이라고 예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심하게 높게 부른 거 아니야? 오히려 저렇게 높게 질러놓고 그거보다 완화되면 아이고 좋아 이렇게 뉴욕 증시를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표가 된 거죠. 자,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다우지수가 0.67% 하락, S&P 500이 0.45% 하락, 나스닥이 0.15% 하락했습니다. 자, 시장 예상은 8.8이었는데 시장 예상을 깼습니다. 1981년 12월 8.6% 기록을 지난달에 갱신했는데 이번 달에는 더 높게 갱신했고 이 9.1%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열받고 있어요. 이거 후진 발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올해 경제 이슈라고 짚어드렸던 첫 번째 디폴트, 두 번째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하반기에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재선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씩이나 증가되고 있는 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미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겠죠. 이 분노가 앞으로 11월 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공화당, 민주당 티격태격 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아주 다발적인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되면서 미국 정치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5월에는 6.0%가 나왔고 이번에는 5.9%가 나와서 전월 대비 0.1% 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즉 그 얘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란 에너지와 음식료 같은 거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제외했음에도 전월 대비 0.1%밖에 줄어들지 못했다. 미국이 지금 3월 달에 25, 5월 달에 50, 6월 달에 75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 유동성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유동성의 파워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소비자 물가지수 너무 높다. 성장보다는 인플레 통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7월 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2.4%였다가 25%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1% 인상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은 전일 7%에서 장중 80%대까지 상승했고요. 마감 때는 7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요.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8.6% 발표된 다음에 며칠 뒤에 FOMC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50bp 금리 인상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8.6%를 확인하고 바로 75% 금리 인상으로 바뀌죠. 자, 만약에 다음 주 중반 정도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1% 금리 인상을 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7월 달 FOMC는 D-Day 13일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죠. 문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쉽게 안 잡히고요. 그렇다면 연준이요. 1% 금리 인상 가능성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린 숙제를 못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도끼를 품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약간 비둘기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연준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대부분 거의 매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문제는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죠. 5월 중순 이후에, 5월 중순이라고 그랬을 때 아마 이게 5월 23일부터일 겁니다. 5월 23일 이후에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5개 지역에서 침체 위험 증가 우려가 발생됐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했으며 이번 달 하반기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라기보다 강력한 금리 인상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인데 얘네 둘의 기운이 지금 너무 강합니다. 호재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뒤로 밀리게 하려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시했던 것처럼 6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8.6 정도만 나와도 완화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들 보면서 경기가 둔화됐구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구나. 그럼 연준이 굳이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저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선의 시나리오를 이제는 좀 접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문제가 돼요. 처음 금리 인상 이슈가 빵 터졌을 때는요. 헉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녀석이요. 적응력이 겁나 강해요. 그래서 IMF 때도 그렇고 9.11 테러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5%였다고 했잖아요. 2007년도 금리 5%때 주식시장 엄청나게 화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앞으로 이 돈다방 미스리 겁나게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동산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비유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주식으로 투자를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손해본 상태야. 거기다가 막 신용도 쓰고 현금 미수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겁나 손해봤어. 대부분 그냥 그래도 막 반대매매 나가고 엄마가 남편 몰래 자식 몰래 한 1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신용 반대매매 나가고 주식 손해보고 그래서 평가 금액이 반토막 나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내미도 코인 투자하겠다고 알바하고 대출받고 여기저기서 돈 땡겨가지고 코인을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90% 쪽박이 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출받았던 사실 아들이 대학생이고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대출 못 받지 않겠습니까? 신용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축이라든가 이렇게 이자 높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했는데 개박살이 나서 집으로 막 독촉장이 날아온다. 그럼 엄마가 뭐 합니까?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봐 엄마 주식을 그 손해본 주식을 또 팔아가지고 아들 빚을 막아주는 이건 예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예시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미쓰리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충격파는 올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2250을 열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현금성이 빠르고 그리고 뭔가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적응력도 빠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건 뭐건 그냥 선수들끼리 알아서 그냥 샀다 팔았다 매매하고 그냥 굴러갑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쫙
매수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굴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충격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비자 물가지표 9.1%딱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부동산 박살나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새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물론 윤석열 때문은 100% 아니죠. 비뜯어서 투자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제가 대출 받아서 주식 안 했겠습니까? 제 주위의 고객들 대출 받아서 주식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골로 가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절대 비뜯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갖고 계셔도 그 현금에서 그냥 조금만 그냥 주식 매매해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재미 보지 왕창 넣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돈 많은 이제 몇십억, 몇백억 정도 자산가인데 제가 주식은 그냥 재미로 한 몇천만 원만, 한 3천만 원만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주임은 되게 이렇게 소심하네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소심해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워낙 이제 뭐 비드서 투자하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고,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뭐 몇 억 이렇게 큰 돈을 주식으로 굴릴 수 있을 만큼 주식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실력이 없는데 굳이 그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 도시락 싸들고 말리거든요. 그래서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는 분이 가장 잘못한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뭐 영끌족 이런 얘기하면서 막 계속 이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어떤 그런 리스크들만 어느 정도 제외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나와서 2250을 깨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놨을 때 주식시장은 이제 빠르게 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시대를 적응해 갈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자, 저는 주식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그나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와장창 엉망진창 틀렸고요. 시장 예상치 8.8%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지금 연준의 위원들은 매파 성향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발표될 지표가 주택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7월 달 FOMC 회의에서 1%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50bp 금리가 높습니다만 13일 뒤에 미국이 1% 금리를 인상하면 진짜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이 되고, 8월 달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회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8월 달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8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대해서 부채 부담이 점점 더 심해 갈 것이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경기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사실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쉬움이 있지만,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시키고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달 대비 0.1%밖에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유동성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무언가 어떤 자산 영역을 크게 한번 훼손시키고 속된 말로 피를 봐야지만 진정되는 모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저는 주식은 아닐 것 같고요. 부동산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결국 부동산에 관련된
버블이었습니다. 예. 주식은 버블이 오지만 빨리 해소됩니다. 예, 빨리 소화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오늘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그래 올해 선수들의 장이야? 난 선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경제 공부나 계속 돈다방 미쓰리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그래? 그럼 미쓰리가 여전히 2250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자, 주식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미국 시장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좀 덜 빠졌죠. 예. 원래 주식이라는 녀석이 이렇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신흥국입니다. 네, 그 점 잊지 마시고 주식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금요일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